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플로리다 콘도 붕괴로 현재 152명이 행방불명입니다. 구조에 대한 희망은 줄어들고 유가족들의 분노는 커집니다. 콘도 붕괴 이전의 여러 조짐과 함께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콘도가 보통 땅 위에 지은 게 아니라 습지대에 땅을 만들어 지은 건물로 미국 대도시, 특히 바닷가에 지은 콘도에 사는 수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포틀랜드와 시애틀 등 서부 지역의 극단적인 폭염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 듯 보입니다. 전차의 전선이 열기에 녹아내려 전차 운행도 중단 중입니다. 미국의 기간 산업은 이 정도 극단적인 열기에 견딜 그럴 디자인 설계가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에게 공격했다는 이유로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하이오주에서 대대적인 유세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금지됐어도 트럼프 사교 지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랠리였습니다. 뉴욕 검찰이 트럼프 사업체인 트럼프 재단에 오늘까지 기소되지 않아야지 되는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사업과 트럼프 정치 복귀가 달려있는 절차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성전환 학생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하급법원 판결 케이스를 기각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투자가 배터리에 집중되면서 배터리가 새로운 오일이라는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월요일도 일요일인 어제도 토요일도 금요일도 목요일 아침에 발생한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비치, 마이애미 비치 그곳의 콘도 붕괴 사건에 미국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플로리다의 주지사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정치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치인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장기화될 것이고 현재 여러분들께서 화면이나 사진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완전히 겹겹이 한층 한층 무너진 그 겹의 팬케이크 붕괴라고 미국에선 부르고 있는데 팬케이크처럼 층층이 저 상태에서 구조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구조팀은 끊임없이 구조 작업을 하겠다. 어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구조하다 말다를 반복을 했는데 희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원래 건물이 붕괴되면 한 열흘 뒤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삼풍 백화점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겹겹이 팬케이크 형태로 붕괴가 됐기 때문에 희망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뭐 냉장고 몇 대가 이 사람을 완전 강철이잖아요. 둘러싸고 보호하기 전에는 그러기 전에는 지금 뭐 불도 났었고 불은 꺼졌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조한다는 것이 힘들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적이라는 것, 미러클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152명 가족들이 그렇겠죠. 9명이 숨졌습니다. 4명은 신원이 확인이 됐는데 뭐 20대부터 80대까지 거의 이제 주희 씨가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요. 2018년도에 이 건축에 있어서 뭔가 그 허점이 이 건물에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 있었다는 것은 나왔지만 그해 11월에도 이 그 홈 어소시에이션에서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소송이 시작이 됐고 수영장 있는데 금이 가고 방수가 돼야지 되잖아요. 수영장은 1층에 있는 수영장은 그런데 수영장에서 아래층이 이제 이 대체적으로 큰 콘도가 마치
마찬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1층이 지하, 그래서 12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3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하로 수영장에서 워터프루프가 되지 않아서 물이 새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콘크리트에 금이 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콘도 주민들은 연락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메릴랜드에 있는 회사 모라비토 컨설턴트라는 회사에서 이 보수공사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주 그 기하급수적인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붕괴까지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데미지는 작아도 그때그때 공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데미지들과 합쳐져서 이번처럼 한 12초 정도에 완전히 12층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건축업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는데 1981년도에 이 콘도를 건축할 때 로컬 그 허가를 내주는 사람에게 뇌물을 줬는가? 뭐 이런 의혹까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제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나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 태생의 캐나디언인 이분이 건축업자 원어부터 건축업자였는데 나단 라이버 뭐 이름으로도 그리고 이제 생긴 모습으로도 주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4년도에 숨졌는데 캐나다에서 폴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업을 하고 뭐 코인 라운드리 이런 일을 하면서 탈세 그리고 탈세로 기소되기 직전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이 플로리다주로 도망친 겁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도망쳐서 플로리다주로 와서도 아파트 이렇게 짓고 코인 라운드리 하면서 뭐 캐나다에서 했었던 코인 라운드리는 캐나다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아파트도 그곳에서 지었고 하는데 탈세 혐의로 돈을 이렇게 저렇게 떼어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플로리다주로 와서 이 사람이 1981년도에 바로 이 콘도를 짓는 사람이 됐는데 뭐 나중에 이제 그 플로리다주에서 뭔가를 합의를 해서 뭐 $6만 벌금 내고 뭐 끝낸 케이스도 있고 캐나다 케이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도도 지을 때부터 뭔가 그 로컬 업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도 일부는 지금 새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알아지게 될 그런 상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축업자도 마찬가지로 뇌물을 줬다면 왜 뇌물을 줬을까? 빌딩 코드 때문에 당연히 뇌물을 줬겠죠. 쉽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서프사이드 이 지역, 마이애미 남쪽, 이제 이 지역의 콘도미니엄이 거의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캘리포니아주에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보통 땅에 지은 집이 아니잖아요. 보통 땅에 지은 집이 아니라 사막에 집을 지을 때 코드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이 같은 습지대에 12층이나 되는 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13층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굉장히 그 뭔가가 그 규정 같은 것이 까다로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수영장에 금이 갔다 얘기가 나오기 전에 콘크리트 암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온 거죠. 바닷물이 아무래도 스며들 수 있으니까 그것이 콘크리트를 약하게 하고 그리고 콘크리트가 약해지면서 강철까지 그 대들보까지 빔까지 녹슬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미국의 많은 플로리다주의 그 서프사이드 비치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캘리포니아주의 해안 지역도 지금 모든 해안 지역은 다 위험하다. 오늘 그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연방하원 의원이 좀 전에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습지대는요. 기후변화로도 지금 뭐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 바닷물이 소금기 있는 물이 자꾸만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뭐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이 있는 데까지 올 수도 있는 거고
호수라든가 강이라든가 또 무슨 어떤 그 밖에 물이 있는 바다가 있는 지역에 집을 지을 때, 그리고 일정 부분 아주 그 호수와 가깝다던가 바다와 가깝다던가 이런 곳에 집을 지을 때는 뭔가를 이렇게 메우잖아요. 그 바닥을 메워서 집을 짓는데, 그때 바닥을 메울 때 콘크리트라든가 돌이라든가 어떤 것으로 메우느냐, 모래로 메우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안전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체가 조금 습하기 때문에 보통 땅에 기반을 마련하고 집을 지을 때보다는 훨씬 안정감이 덜하다는 less 안정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1층이 아니고 12층, 13층이나 되니까요. 최악의 상황에는 콘크리트로 기반에 아주 단단하게 하지도 않고 쓰레기 같은 것으로 대강 이제 눌러서 덮고 그 위에 집을 짓는다면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콘도미니움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단단하게 했는가, 단단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것부터 봐야지 되고요. 미국의 다른 해안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40년이 됐기 때문에 40년 동안 maybe 지난 20년 동안은 기후변화, 해수면의 그 자주 높아지는 이런 것도 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머지 40년 건물 지어진 기간 가운데서 20년쯤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해수면도 높아지고 자꾸만 이 빌딩 쪽으로 오는 것도 많아지고 10년 동안은 더 했겠죠. 이러한 것을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 올드 콘도와 뉴 콘도가 합쳐져 있는 지금 사건 현장은 물론이고 미국의 동부에도 해안이 있고 서부에도 해안이 있습니다. 서부의 뭐 고층 해안 콘도미니움도 마찬가지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정말 그 경종을 올려주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후변화, 겨울에 너무 춥다, 여름에 너무 덥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때 뭐 쿨링 센터를 말씀을 드리죠. 쉘터, 지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어디 아주 그 차갑게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또 그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더위를 식히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번에 지난 주말에 시애틀, 포틀랜드 뿐만이 아니라 북쪽인 캐나다는 미국보다 북쪽이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그런데도 캐나다까지도 역사상 최고 100도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캐나다가 리튼이라는 곳이요, 밴쿠버에서 95마일 북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어제 낮 최고 기온이 116도였습니다. 포틀랜드, 오레곤, 뭐 이런데 유진 이런 곳은요 1981년도에 108도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어제는 111도입니다. 이쪽 남가주보다 더 북쪽이잖아요. 그런데 111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포틀랜드도 남가주보다 북쪽인데 최고 기온이 어제 112도. 그래서 지난번에 108도를 역시 기록 경신을 했고 오늘도 포틀랜드가 낮 최고 기온이 114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시애틀도 110도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시애틀이 어제 낮 최고 기온이 104도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뭐 100도가 넘었다는 얘긴데요. 이게 그냥 한번 올해만 이렇게 더운 게 아니라는 거죠. 지구 온난화가 이 정도로 점점 극단적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돼서 뭐 우리가 뭐 미래의 아이들 이런 거 생각할 것 없이요. 지금 미국의 기간 산업, 열차가 지나가는 철로 이런 것들이 어제 보니까 직선이어야지 되잖아요. 직선이 아니라 한 부분에 한 지점에서 구불통으로 녹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강철이 녹아버릴 정도가 되면 아스팔트는 뭐 아스팔트에 횡단보도에 이렇게 그 페인트 칠 해놓은 것 있잖아요. 안전하게 횡단보도. 그것이 완전히 저쪽에 가서 붙어 있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그 포틀랜드였던가요? 어디였던가요? 시애틀이었던가요? 포틀랜드로 기억이 되는데요. 포틀랜드 대중교통수단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운행이 중단됩니다. 전차, 지하철이 아니라 전차의 경우
강철이 완전히 구부러졌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트위터에 이 전문가가 올린 사진을 보니까 전차가 다니는 위에 이제 전차가 다니면 전선으로 다니잖아요. 그 전선에 완전히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녹아내린 거죠. 며칠 동안의 더위에 의해서. 그래서 미국의 기간 산업은 이 정도의 기온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노멀이 아니잖아요. 노멀이 아닌데 노멀이 아닌 게 앱노멀이 너무 기후 학상에서 기후 분야에서 자주 오기 때문에 드라마틱을 넘어서 완전 앱노멀한 기후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문제다. 그러면 전차가 의지하고 가는 그 전선뿐만이 아니라 빌딩도 포틀랜드, 시애틀 이런 곳에 유진 빌딩도 이 같은 열기에 견디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이 폭염에 익숙하지 않은데 기간 산업, 사회 시스템의 어떤 그 티핑 포인트에 왔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콘스탄틴 사마라라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교수를 포함해서 무슨 대양 정책 전문가 포틀랜드에 살고 계시는 쥔 플레마 이런 전문가들은 이거 티핑 포인트다. 완전히 이제 최고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온 현상을 조짐으로 지금 플로리다주의 콘도가 붕괴된 것이 조짐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어디에 금이 가고 소리가 들리고 조짐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저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돈이죠. 마지막으로는 콘도 주민들이 내야지 되니까 주민들이 스페셜 어떤 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나 다 매달 내는 그런 콘도 관리비에 특별 관리비를 내는 것을 좋아했을 겁니다. 당연히 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포틀랜드나 아니면 유진, 시애틀 이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조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런 상태로는 도시 전체가 빌딩 하나가 아니라 전선 하나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견딜 수가 없다. 저 콘도미니엄이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처럼. 왜냐하면 이런 상태를 견디도록 디자인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자면 한 10년, 15년 전쯤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말리부, 비가 내리고 하면은 옆에서 막 땅이 무너져 내리고 또 어디 높은 데 산불이 나면은 사람들이 경관 좋은 곳에 집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됐지라고들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점점 여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후 변화와 함께 많은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안전하게 그냥 집 지으라고 돼 있는 땅에 집 지어서 안전하게 내추럴하고 조금 친화적으로 지으면 좋은데 바닷가 바라보이는 바로 걸어서 바닷가 나갈 수 있어 하면서 이제 그런 곳에 짓는데 이왕 지으려면 기술도 발달됐고 하니까 기초공사를 더 튼튼하게 하고 중간중간 보강도 하고 했었으면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오만함 이런 것에서 나오는 사고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잠시 뒤에는 어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 말고 인간이 이제 서로 당신 국가가 디제스터야. 당신 국가가 디제스터야. 당신 편이 디제스터야. 당신 편이라니까 이런 내용을 잠시 뒤에 국내외 이슈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플로리다주의 콘도 붕괴가 시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올 때마다 가족들의 울음이 커지는 그런 순간들이죠.
제가 좀 전에 뉴스를 전해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9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분으로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그러면 151명이 지금도 그 사고 현장에서 행방불명되신 겁니다. 그러면 100시간 됐나요?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거쳤고 오늘 그 월요일 플로리다주는 낮 12시 25분입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플로리다주에서 기자회견들 좀 하고 그 콘도 붕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할 겁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달에 한 번 공습 명령을 내렸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이란이 지지하는 민병대요. 시리아와 이란 그 국경에 있는 민병대 두 곳이라고 보도하는 곳도 있고 세 군데라고 보도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 민병대 그 기지라기보다는 그렇게 정규군처럼 완전하지는 않을 테니까 무기고 정도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드론을 보관해 놓고 그리고 그 밖에 무기도 보관해 놓는 그런 곳 물론 사람도 있었겠죠.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을 드론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군이 이라크에 그다지 많은 사람이 있진 않아요. 남아서 어떠한 그 훈련 같은 것을 돕고는 있는데 이란이 이제 그렇게 그 지지를 하는 민병대가 미군을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법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방어권이 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그 생명을 방어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고 시점이 중요하죠. 지금 미국과 이란이 그 핵 협상을 하고 있고 대리인 유럽을 시켜서 대리국가를 시켜서 하고 있고 또 곧 만나야지 되고 하는데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 대통령이 이라크의 그 정치인 전 총리를 지냈던 이라크 그 정치인과 요르단의 압둘라 왕과 미팅을 했습니다. 이 이집트 또 이라크 요르단이 미팅을 한 이유는 이란에 맞서기 위해서 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이란이 지지하는 민병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어제 일요일인 어제 대통령에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오늘 하루 시간 두고 보고 내일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 백악관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더 중요했었던 것은 이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는 사라지지 않겠다 하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그 오하이오주의 어떠한 선거 유세와 같은 그런 그 미팅 랠리였거든요. 웰밍턴에서 있었던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이 빼곡히 당연히 마스크 안 썼죠. 너무 빼곡히 모였기 때문에 야외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 힘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시를 했는데 영국의 가디언은 사교 집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트위터도 못하죠. 페이스북도 못하죠. 본인이 시작을 했었던 블로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도 잘 안 오고 하니까 닫아버렸는데 닫았어도 그가 등장한다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름 자체가 Save America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제 쭉 와서 얘기하고 무슨 만들어 온 것 같은 거 보면은 트럼프를 재선시키자. 트럼프가 지금 내 대통령이다. 바이든은 내 대통령이 아니다. 진보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들어주자. 내가 트럼프에게 투표했다고 비난하지 말아라. 트럼프를 2024년도에 마스크는 무슨 마스크, 백신도 맞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 지지자들이 한 얘기들입니다. 인터뷰에서도 했고 플래카드를 통해서도 했었던 거죠. 부정선거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히 무너졌다. 94분 동안이나 연설을 했고요. 범죄는 늘어나고 경찰력은 약화되고 불법 이민자 많이 들어오고 비교 인종 이론
뭐 비판 인종 이론 이건 뭐야? 막 이러면서요. 이 웨스트 포인트에서도 뭐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에 인종 차별주의가 있었다,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다 하는 것을 그 알리는 그 역사에 그 있었던 것을 알리는 그런 거거든요. 하면서 바이든이 우리 국가를 우리 눈앞에서 파괴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에게 한 얘기입니다. 뭐 가짜 언론 하면서 그러면 그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위로 치켜오르고 그리고 왜 여직적 힐러리를 가두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힐러리를 가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파우치를 가둬라 앤토니 파우치 박사를 가둬라라고 얘기했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등장을 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초선 의원이 누가 대통령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본인은 바이든 대통령 아래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당연히 트럼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파우치를 해고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파우치를 가둬라 힐러리를 가둬라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 테일러 그린 의원이 토니 앤토니의 약자가 토니잖아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에게 토니 너 들었어? 사람들이 너를 가두고 싶어해 감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은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직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를 해서 어떤 그 할머니는요 12살 그 손주인데 학교에서 뭐 백신 맞는 것을 아이들에게 의무화시키면은 학교에를 안 보내고 말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어제 그 마크 밀리 현 합참의장을 본인 때부터 합참의장이었어요.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이름은 올리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의회에 나와서 청문회에 나와서 웨스트 포인트에서도 미국의 인종차별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그 지지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마오쩌둥, 모태똥을 읽었고 레닌 뭐 다 그런 그 공산주의 사상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읽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았다. 이 나라의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 많은 서브젝트를 읽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무엇이 그게 뭐가 잘못됐냐? What's wrong with that?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알고 싶다. 나 백인인데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 백인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면서 미국의 헌법을 뒤집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백인들의 그 분노를 이해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종차별의 이 역사 이런 것을 읽는다고 사람들이 다 매국노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기자 마이클 벤더라는 기자가 쓴 책인데 이 기자가 그 본인의 책에서 책 이름이 Frankly We did win this election. 우리가 이겼다. 선거에서 하는 그런 그 책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포틀랜드 같은 데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가 시위를 할 때 반란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군인 시위대를 진압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이제 국방장관 대행도 있었고 합참의장도 있었고 또 법무장관 윌리엄 바도 있었는데 딱 그 앞에서 합참의장에게 당신이 그 사령관이야. 군 사령관이니까 저기 가서 그 군대가 그 시위대를 눌러라고 얘기하니까 합참의장이 나는 어드바이저지 그 치프가 아니다. 이 최고 그 일을 담당을 할 그럴 그 사령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방금 당신이 그것을 하라고 인 치프 하라고 지명을 했잖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 차지야 하면서 F자도 중간에 써가면서요. You are in F-I-N-G charge라고 얘기하니까 합참의장이 well I'm not in charge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I'm advisor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you can 하면서 F자 되고 you can F king 무슨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말기에는 합참 의장이나 윌리엄 바 그 전 법무장관과는 결정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 해서 틀어졌고, 이런 형태로 적진에 가서 싸워야지 되는 군대를 시위하는 국민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상황실에서 국민의 다리를 쏴, 뭐 발을 쏴, 그러면 되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이 책의 얘기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그게 다 가짜 책이라는 그런 얘기고, 또 나는 그 합참의장을, 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와 논쟁한 적이 없다. 왠 줄 알아? 하면서 그가 나에게 말대답한 적이 없거든. well 하면서 내가 그 인차이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말대답한 적이 없거든. 나한테 말대답했으면 그랬으면 내가 해고해 버렸거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하이오주에서의 그 랠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이제 끊임없이 이런 책이 나와도 일부는 상황을 이렇게 보고, 아, 이게 맞겠다. 아, 이거 사실에서 조금 나간 것 같은데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지지가 완전히 오죽하면 세계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그 국가의 전 지도자에게 사교 집단의 교주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끊임없이. 이제 그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어떠한 그 명칭이 돼버렸는데, 그럴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정치계에 컴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욕의 그 시의 검사와 뉴욕주의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금도 그 사업체인 트럼프 파운데이션에게 오늘 24시간 어제 시간을 주고 왜 트럼프 재단이 기소되면 안 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뉴욕시의 검사와 뉴욕주의 검찰총장이 원래는 막 라이벌이기도 하고 해요. 자주. 그런데 이번에는 딱 그 힘을 합쳐서 트럼프 재단을, 트럼프 패밀리를 뭐 기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보험 사기라든가 아니면 세금 탈세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트럼프 그 재단, 트럼프 회사예요. 이름 컴퍼니예요. 컴퍼니 자를 재단으로 붙여놔서 꼭 무슨 뭐 자선 사업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트럼프 그 사업체가 파산을 하기가 쉽죠. 은행과의 거래가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뭐 아주 그 거래가 악화되죠. 비즈니스 파트너와도 거래가 악화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떠한 그 법적으로 흠집을 입게 되면은 정치권에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뉴욕 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이고, 얼만큼이나 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하이오주에서 보는 건데, 저는 오하이오주 연설에서는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이 뭐 아주 뭐든지 다 그 견뎌내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보살님이 아니라는 거죠. 바이든이 들어와서 이게 이렇고 저렇고 5개월 만에 나라가 망가졌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많은 것을 들어서 그 둥글둥글해지기는 했지만, 바이든 현 대통령이 마음이 좋을까? 그 대통령이 또 마음이 좋지 않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그 법적 권한을 그 남용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또 대통령으로서 그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그 실제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나쁘게 되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인트레스팅 했고요. 잠시 뒤에 미국의 미래, 경제,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즘 길에 다니다 보면은 그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스테이션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1세대 전기 자동차를 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쭉 보면은 전에 그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전기 자동차
그 충전 스테이션보다 지금이 훨씬 발전했거든요. 발전했는데 발전했어도 여전히 이제 자동차에서 잘 빠지지 않는 그 회사마다 약간의 그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전기 자동차를 타시는 분이라면은 아실 거예요. 집에서만 그 차징을 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상관없지만 뭐 타겟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뭐 차지하시는 분들은 그 차이점이 조금씩 있는데 아직은 사람들이 길에 있는 그 전기 자동차 차징하는 그 스테이션에 자동차를 대고 차징을 하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전기 자동차가 미래의 자동차, 특히 미국에서는 그것만은 아주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려움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도 또 중국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서는 그 배터리, 건전지가 생명이잖아요. 그 건전지를 또 만드는 것도 그렇고, 건전지를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 원료도 문제고, 기술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지금 그 큰 문제에 그 처해 있다 하는 건데요. 중국이 다 뭐 이 건전지 미네랄 채굴 또 그 건전지를 제조하는 것을 컨트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그럼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고 뭐 포드 무슨 자동차 다 열심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전지는 수입에 의존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이제 과거에 미국이 오일을 많이 그 미국에서 이제 채굴해서 쓰지 않고 수입을 해서 써서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 예전에 오일을 수입을 했었던 것처럼 건전지를 다 그 외국 오일에 의존했었던 것처럼 외국 건전지에 그 의존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게 꼭 오일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태양 에너지 할 때도 태양 패널도 마찬가지였었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었고 마지막에 이제 미국에서 조립만 한다든지 조립도 중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런 그 또다시 실패하면은 안 된다. 미국이 혁신의 국가인데 특히 에너지, 기후변화 이런 것과 다 연관돼서 전기 자동차를 혁신적으로 빨리 많이 잘 만들어야지 되는데 미래 혁신의 핵심인 배터리를 건전지를 제조하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전기 자동차 투자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였어요. 지난해 뭐 41%가 늘어나서 뭐 2025년까지는 엄청난 그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클린 에너지의 핵심이 전기 자동차잖아요. 그런데 리튬 건전지 없이는 리튬 그 원료 없이는 니켈도 그렇고 흑연 같은 연료도 다 마찬가지로 그 연료도 그렇고 그런 것을 이렇게 제조하는 이 여러 가지가 없으면은 참 안정된 공급망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원료도 확보를 할 수 있게 하고 하려면 연방 정부가 많은 그 투자를 해야지 된다는 거고요. 에너지부가 6월 14일에 2억 달러 기금을 앞으로 5년 동안 미국 실험실에 지원을 한다. 전기자동차 건전지를 그 연구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은 뭐 간단하죠. 더 싸고 가볍고 오래 쓸 수 있는 건전지냐. 건전지 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LG 같은데 그런 회사에 미국이 잘 보이려고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부가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전임 행정부가 해뒀던 것을 후임 행정부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바마 때에 만들어 놓은 게 에너지부의 Advanced Technology Vehicle Manufacturing 그 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어드밴스드된 테크놀로지 자동차 제조 융자 프로그램에서 170억 달러를 빌릴 수 있답니다. 이걸 지금 미국은 빨리 빌려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일한 그 건전지의 양극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쓰이는 그런 흑연이요. 그 글래피티를 제조하는 회사가 얼빅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밖에 없대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대요. 여기서 빨리 이제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해보나 하고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것보다 더 싸고 더 가볍고 에너지도 더 적게 들어가고 하는 것을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 회사 CEO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케첩을 많이 먹고 싶은데 토마토가 없다.
Where is tomato? 이런 거예요. 토마토가 있어야지 케찹을 만들잖아요. 케찹 없이, 토마토 없이 어떻게 케찹을 만드냐? 건전지 없이 어떻게 전기 자동차 만드냐? 해서 앞으로 미국은 많은 그 에너지를 건전지,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건전지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계속 이 플로리다주 콘도 붕괴 사건이 마음을 좀 무겁게 합니다.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와 한 학생이 게빈 그림이라는 성전환을 한 학생입니다. 남자로 성전환을 한 학생이에요. 이제 소송을 해서 하급법원에서는 학생이 이 성전환을 한 남자로 성전환을 한 학생이 원하는 남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교육부에서는 뭐 간호사 화장실을 써라. 왜냐하면 이 성전환을 한 학생은 여학생 화장실을 쓰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말하자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심의를 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을 심의를 하는 것을 기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급법원이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그 지지하는 그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버지니아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제 자꾸 바뀌는 거죠. 이런 성에 대한 여러 가지가요. 네, 오늘 뭐 오레곤, 워싱턴, 아이다호, 캘리포니아주, 몬타나, 네바다 전부 지금 너무너무 더워서요. 열기주의보 이런 여러 가지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